그래서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그 테프트의 조직 유형에 보면 기계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두 가지를.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기능 구조가 들어가겠죠. 기능 구조. 두 번째는 사업 구조. 기능 구조하고 사업 구조 합해서 매트릭스 스트럭처 이렇게 표현한다. 복합 구조. 수평 구조. 수평 구조. 네트워크 조직 구조. 전체적으로 이 기계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매트릭스 구조,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 그럼 4번 문제에서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인 계층 구조에 수평적 조직 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기능 중심의 수직 구조하고 수평적 조직 구조는 사업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결합한 조직으로 명령 통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의 예외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매트릭스 구조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능별로 나눠진다면 이건 기능 구조의 특징입니다. 수직 구조 형태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각각의 프로젝트 팀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건 사업 구조예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매트릭스 스트럭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 통일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죠. 그렇죠? 2번 태스크포스, 3번 프로젝트팀. 태스크포스하고 프로젝트팀 이 두 가지. 이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 안수를 목표로 기존의 다른 부서나 외부 업체 등에서 사람들의 선발에 구성된 조직으로 본래 목적이 달성이 되면 해체되는 임시 조직이 바로 태스크포스다. 프로젝트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구성된 조직에 해당한다. 자, 이런 경우, 자, 보세요. 하이브리드 카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팀 이런 걸 만들어요. 현대차에서 전기차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팀 이런 거 만들면 여기에 이제 적합한 그런 구성원들을 차출해서 여기 이렇게 배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완수가 되면 다시 원대 복귀하는 거지, 이렇게. 그랬죠? 네. 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세요. 태스크포스는 이런 거예요. 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시다. 남북 정상회담이. 그러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청와대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 팀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프로젝트 팀 이런 게 만들어지면,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면, 프로젝트 팀이 아니라 태스크포스가, 그러면 그 남북 정상회담하고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 협력 사업 같은 거 하려면 기획조정부에서 파견 나와야겠죠. 그다음 국방부에서 파견 나와야겠지. 통일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도로나 철도 연결 같은 거 하려면 국토교통부하고 또 연결해야 된단 말이야. 또 국가정보원, 이게 관련된 여러 기관들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태스크포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해가지고 의제들을 설정하겠죠. 의제들을. 태스크포스는 각기 다른 조직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구성되는 거예요. 오케이?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프로젝트팀은 한 조직 내에서 이렇게 구성원들을 차출해서 프로젝트팀을 만드는 겁니다. 한 조직 내에서. 이런 게 대표적이죠. 서울시에서 청계천 보건사업 프로젝트팀 이런 거 만들어지죠. 그러면 서울시 조직 내에서 이 청계천 보건사업과 관련되는 부서의 구성원들을 차출해서 프로젝트팀을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태스크포스하고 프로젝트팀의 차이 이해됩니까? 둘 다 수평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요. 아셨어요? 프로젝트팀도 보세요. 각기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구성원의 다른 부서의 구성원들이에요. 태스크포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태스크포스 이렇게 만들어지면 국방부, 그다음에 통일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이렇게 관련 기관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팀. 다 수평적 구조입니다. 오케이? 4번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이나 주들 간의 협력적 연결을 통해서 구성된 조직으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자, 네트워크 조직은요. 조직은 핵심 기능만 수행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아웃소싱을 통해 처리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상호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응? 이 내용이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바로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입니다. 자, 4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일까? 1번이 됩니다. 1번이요. 자, 5번 어떠한 조직도 배타적으로 기계적 또는 유기적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구조의 양극단 사이에 대안적 구조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 대안적 구조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번 기능 구조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조정의 필요가 낮을 때 효과적이다. 이게 기능 구조잖아. 응? 각 부서 중심이기 때문에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이에요. 오케이? 기능 구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기능 구조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는 전문성이겠지. 그지? 기능 구조에서는 이런 사업 구조는 신속한 대응성이에요.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팀 사업 구조는. 2번 사업 구조는 기능 간의 조정이 극대화될 수 있는 조직 구조다. 자, 아까 내가 얘기했어. 여기 청계천 보건사업 프로젝트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청계천 보건사업과 관련된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닌가. 여기에서 이렇게 인력을 차출해서 여기 이렇게 배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죠? 이 안에서 충분히 그 기능 간의 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각기 다른 기능 간에. 프로젝트팀, 사업구조. 3번, 매트릭스 구조는 각 부서는 자기 완결적 기능 단위로 기능 간의 조정이 용이하다. 각 부서는 자기 완결적 기능 단위로 기능 간의 조정이 용이하다. 여러분들 3번은요, 사업구조예요. 자, 이게 지금 사업구조들이지? 이게, 이 사업구조는 자기 완결적 기능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력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자기 완결적이에요. 아셨어요? 그렇잖아. 그리고 기능 간의 조정이 여기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각기 다른 기능 간에 아까 이거란 말이야. 이거 각기 다른 기능 간의 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 응? 그렇지만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조정이 어려워요. 아셨어요? 이 안에서 조정은 용이하지만. 3번은 사업구조 설명하는 겁니다. 4번 네트워크 구조는 유기적인 조직 유형의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채택된 새로운 조직구조 접근법이 바로 네트워크 조직. 오케이? 여기서. 자, 5번에서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6번.
현대 조직이론에서 유기적인 조직구조 특징 혹은 상황 조건으로서 옳은 것은 유기적 조직구조예요. 여러분들 표준 운영 절차가 확립된 것은 기계적 구조겠죠? 표준 운영 절차 확립. 표준화된 업무 처리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넓은 직무 범위는 유기적 구조예요. 기계적 구조는 이 직무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왜?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계층계를 기반으로 하는 건 기계적 구조죠? 그 다음에 분권화는 유기적 구조예요. 기계적 구조는요, 직권적이에요. 구조가. 직권적입니다. 비음, 성과 측정이 용이한 것은 기계적 구조다, 유기적 구조다. 성과 측정이 용이한 것은. 이건 혼동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계적 구조는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죠? 그 성과 측정하기가 용이해요. 근데, 자, 이런 경우 보세요. 이런 경우는 물론 저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도 이루어지지만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성과 측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성과 측정이 어려운 것은 유기적 구조. 아시겠어요? 분업이 쉬운 과제는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지 분명한 책임관계 기계적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비공적인 대면 관계는 유기적 구조겠죠. 그래서 유기적 구조의 특징을 그다음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조직구조의 설명에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는 단순해진다. OX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는 단순해진다. 2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통솔 범위는 과거보다 좁아졌다. 훨씬 넓어졌죠. 통솔 범위가. 일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수단 이런 것도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사전달의 통로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죠? 그리고 요새는 CCTV도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 어? 그래서 원격 통제도 가능해요. CCTV가 있으니까.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 같은 데 가보면 그 회사 대표실에 보면 그 CCTV로 촬영한 그 화면들 있잖아. 이런 것만 수도 없이 있어. 각 대리점이나 지사마다 이제 이것만 설치해 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거 보면서 다 확인하고 하는 거죠. 응? 일을 제대로 하는지. 기계적 조직 구조는 직무 범위가 넓다. 직무 범위가 좁다고 그랬어요. 자, 유기적 조직은 안정적인 행정 환경에서 성과가 상대로 높다. 안정적인 행정 환경에서 성과가 상대로 높다. 기계적 구조. 그렇잖아요. 기계적 구조는 환경의 조건이 안정적이야. 아셨어? 유기적 구조는 자 이런 게 유기적 구조잖아. 프로젝트 팀 이런 것들이 그러잖아. 이런 유기적 구조, 네트워크 구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요 환경의 변화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1번이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높다라는 얘기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업무가 나눠지는 게 수평적인 전문화죠?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이렇게 세분화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높은 거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업무는 단순해지지. 업무를 세분화시키니까. 그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는 단순해진다. 오케이? 자, 7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 조직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요. 조직 구조가 주 연구 대상이에요. 아셨어요?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적의 조직 구조가 최적의 업무를 보장한다. 최적의 조직 구조가 최적의 업무 수행을 보장한다. 그러면 조직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최적의 구조냐 이런 걸 연구했겠지. 두 번째는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이죠. 인간관계론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적 조직 이론에서는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조직을 연구했어요.
이렇게 각각. 그럼 1번.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고 2번.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념을 불러일으켰으며 뒤에 조직 행태론의 연구의 출발점이 됐다. 행태론 여러분들 인간의 행태잖아. 그러니까 바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연구 이게 이제 뒤에 행태론의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3번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서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현대적 조직이론에 들어왔습니다. 생태론 이후 1950년대. 네? 4번 현대적 조직이론은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을 상정하며 조직 발전을 중시해왔다. 오케이. 자, 8번은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9번 혼돈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혼돈이론. 혼돈이론은 혼돈 속의 규칙성을 발견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겁니다. 혼돈 속의 규칙성을 발견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혼돈 속의 규칙성을 발견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정말 혼돈 그 자체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WHO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나라들마다 그 확진자 수, 그 다음에 사망자 수 그런 것도 전부 다 데이터 지금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보면 어떤 일정한 계기에 의해서 확진자가 이게 증가하고 또 어떤 계기에 의해서 확진자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데이터화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또 도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최근에 굉장히 그 확진자 수가 막 1000명도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 확진자 수가 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풀었어요. 워낙 여기저기 아우성이고 막 죽겠다 그러니까 좀 풀었는데 내가 볼 때는 조만간에 또 2월 달에 설 있잖아요. 또 명절 때 되면 또 사람들 막 왕래하고 접촉 이러면 또 이게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참. 그럼 그때 가서 또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래서 내 생각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예 최소한 그 설 구정 때까지는 지금 그 강화된 그런 그 조치를 계속 그때까지 유지해가지고 확진자 수가 최소한 100명 이 정도 수준으로 팍 내려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좀 풀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치료제도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충분히 대응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좀 했으면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오픈을 못하는 가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당장. 그 사람들의 입장 생각하면 또 정말 힘들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단기간에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그 단기간 동안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서 빨리 확진자 수를 줄이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생각만큼 이렇게 쉽게 생각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여기저기 교회건 뭐건 그렇게 해도 또 예배 보고 이러면서 또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강력하게 뭐 이동도 통제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그 생각만 그렇게 확진자 수가 팍 줄어들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래도 다행이야. 확진자 수가 좀 지금 오늘 또 지금 300명대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충청북도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요? 나도 조마조마했어. 여기도 막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보면. 지금 이렇게 혼돈의 상황인데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응?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결정론적 혼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응? 결정론적 혼돈. 이 표현을 이건 무질서한 듯 보이지만 거기에 질서가 있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질서가 있는 무질서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혼돈이잖아요. 그 안에 찾아보면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얘기야. 이걸 결정론적 혼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 혼돈이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현실의 복잡성하고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화, 정형화를 추구한다. 여러분들, 이 혼돈이론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거의 1번의 지문이 거의 많이 활용돼요. 아셨어요? 이 혼돈이론에서는 현실의 복잡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화, 정형화를 추구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혼돈의 상황, 그것을 있는 현상을 그대로 인식하자는 거죠. 이걸 단순화하고 정형화시키지 않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인식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비선형적이며 역동적 체제에서의 불규칙성을 중시하고 그 불규칙성에 의해서 혼돈이 야기됐지만 거기에서 일정하게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선형적이고 역동적 체제에서의 불규칙성 이것을 중시하고 그 안에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3번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의 통제 중심의 성향을 타파하도록 처방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혼돈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관료제적 처방이 필요하다. 응? 탈관료제의 처방이. 그리고 여러분들 가해적 장치, 가해성의 장치 이런 것도 요구되겠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4번 조직의 자생적인 학습 능력과 자기 조직화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 조직의 자생적인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자기 조직화의 능력. 이걸 전제로 해서 이 혼돈의 상황에 대응하도록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체제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혼돈의 상황에 대응해서 체제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9번에서는 1번이 틀렸습니다. 꼭 기억해둬야 해요. 혼돈이론에서 나오는 표현 1번의 지문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바로 이러한 그 현실의 복잡성, 불확실성을 있는 현상 그대로 인식하자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이것을 단순화하고 정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9번은 정답 1번. 자, 10번. 조직 목표의 변동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입니다. 조직 목표의 변동. 1번 목표의 대치는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목표의 대치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목표의 전환, 목표의 전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목표의 대치는 목표의 전환, 목표의 전치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한다. OX. 2번 목표의 다원화는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의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3번 목표의 확대는 본래 조직 목표 달성했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해 선택하는 것이다. 4번 목표의 승계는 본래 조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 단순한 건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였는데도 목표 대치, 전치, 전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목표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아셨어요? 목표 수단이 뒤바뀌는 거예요. 수단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 승계는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목표 달성이 곤란한 경우. 아셨어요?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목표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목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아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표의 전환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했어요. 그 미국의 성화비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백신이 개발되면서 성화비가 퇴치되죠. 그럼 목표가 달성돼 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그 재단은 이제 활동을 거기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재단의 목표를 바꿔서 다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해서 그 재단의 목표를 장애자 출산의 방지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건 뭐야? 승계란 말이야.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아셨어요? 목표의 전환이 아니야. 아셨어? 그래서 혼동하지 말란 말이죠. 이렇게. 응? 그러니까 내가 그러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거 단순한 건데 헷갈린다 하니까 좀 잘 정리해둬라. 그 얘기만 듣고 그냥 넘어간 거야, 여러분들은. 암기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이 단순한 건데 틀리죠. 1번 목표의 대치는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하는 것은 승계예요. 승계. 아셨어요? 2번 목표에 다원하는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 다원합니다.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목표를 추가하는 거잖아. 이렇게. 다원화. 3번 목표의 확대는 요거예요. 목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목표의 확대예요. 오케이? 그래서 본래 주요 목표가 달성됐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해 선택하는 것은 승계잖아. 승계. 4번 목표의 승계는 조직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 범위를 확대한다. 여러분들 목표의 확대는요. 본래 조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목표 달성이 낙관적일 때. 아시겠어? 목표 달성이 낙관적일 때 기존 목표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걸 목표 확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2002년도 여러분들 월드컵 때 처음에 우리의 목표는 잘하면 8강이었어. 근데 갈수록 잘하니까 4강까지 목표를 이렇게 정한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목표의 확대예요. 아셨어요? 자, 10번의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목표의 전환, 목표의 승계. 혼동하지 마시라. 자, 11번. 조직 구조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조직 구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공식화는 업무가 표준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업무가 문서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공식화래요. 업무가 표준화되고 문서화된 거. 그러면 재량권이 축소돼야죠. 2번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저층 구조 형태를 보이게 된다. 저층일 때는 납작하니까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 3번 직권화의 수준이 높은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은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이 되는 것이다.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되는 게 직권화 아닙니까? 4번 명령체계란 조직 내 구성원을 연결하는 연속적 권한의 흐름으로서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명령체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관이 부하에게 지시 명령하고 또는 부하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게 명령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내 구성원을 연결하는 연속적 권한의 흐름으로서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 명령체계인 거죠. 지시한 사람에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11번에서는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13번, 14번 이런 문제들인데 여러분들 조직 구조의 변수에 보면 하나가
기본 변수하고 상황 변수 이렇게 나눠졌죠? 기본 변수하고 상황 변수. 기본 변수는 뭐뭐 나왔습니까?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 규모, 기술, 환경. 각각. 조직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성의 정도는 증가합니다. 공식성도 증가하죠. 규모가 커지면 직권화됩니까? 분권화됩니까? 분권화되니까 반비례하죠. 비일상적 기술이잖아요. 비일상적 기술은 복잡성의 정도가 높아져요. 아셨어요? 비일상적 기술이니까. 근데 공식성의 정도는 낮아지고 분권화됩니다. 비일상적 기술은. 아셨어요? 환경이 불확실하잖아. 그럼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 세 가지 변수값이 전부 낮아져야 돼. 네? 그래서 규모, 기술, 환경 이렇게 나오는데 기술은 비일상적 기술이고 환경은 불확실한 환경인데 보세요.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나올 때는 문제 옆에다 이거 빨리 쓰라고 그랬다고. 10초면 쓸 수 있어. 아셨어? 빨리 그냥 간단하게 써요. 규모 커지고 비일상적 기술이고 불확실한 환경이고 초도 안 걸리지? 네? 이걸 써놓고 접근하세요. 써놓고. 자, 1번 봅시다. 12번 문제에서 1번. 조직 구조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일수록 조직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안정적인 조직 환경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진다. 보세요. 자, 요거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져요. 저기는 이제 비일상적 기술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잖아. 그 다음에 조직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안정적인 조직 환경일수록 공식화가 모두 높아진다. 오케이? 2번.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 가운데 직권화는 조직 내에 존재하는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것은 분권화지. 분화되어 있는 정도라는 것은. 그렇지? 조직 상층의 권한이 집중되는 걸 얘기하니까. 3번. 지나친 전문화는 조직 구성원을 기계화하고 비인간화시키며 조직 구성원 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지나치게 전문화된다면 그 업무가 단순화된다고 그랬잖아. 기억나십니까? 업무가 단순화되고 그 업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구성원들은 기계화되고 비인간화되며 구성원 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4번. 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의 적응력은 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의 적응력이란 환경 적응력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오케이? 공식화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업무가 표준화되고 문서화된 정도. 오케이? 업무가 표준화되고 문서화된 정도. 이게 공식화라고 그랬어. 그렇게 된다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12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에요. 13번 조직 규모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은? 자, 저기 연결해서 보세요. 조직 규모가 커지면 공식화 수준은 낮아집니까? 높아지죠. 조직 규모가 클수록 조직 내 구성원의 응집력은 강해진다. 조직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구성원의 응집력은 점점 약해지겠지. 조직이 작을 때 응집력이 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3번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가 아니라 조직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조직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잖아. 권한이 자꾸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렇게. 아셨어? 그러니까 분권화의 경향이 있는 거예요.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응? 4번 조직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이 낮아진다. 높아지는 거지. 13번은 3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14번 조직 상황의 요인과 조직 구조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분권화 정도가 높은 조직 구조가 적합하다. 저기 보세요.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뭐예요? 분권화입니다. 그죠? 네. 2번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분권화 정도가 높고 공식화 정도는 낮은 조직 구조가 적합하다.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저 세 가지 변수값이 전부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분권화 정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말은 반대로 직권화가 낮다. 그 말이잖아. 그 다음에 공식화 정도도 낮고. 오케이? 자, 3번은 2번은 OX. 맞는 표현이잖아요. 3번 조직이 방어적 전략을 추구할수록 공식화 정도가 낮고 분권화 정도가 높은 조직 구조가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방어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자들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야. 이게 방어적 전략이에요. 경쟁자들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걸 방어적 전략이라고 합니다. 적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인 전략이고 패스적 전략입니다. 아셨어요? 소극적이고 패스적 전략이야. 자, 이것과 비교되는 개념은 탐색형 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어적 전략에 반대되는 것은 탐색형 전략. 그래서 이 탐색형 전략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 또는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것,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탐색형 전략이야. 지금 아마 기업들은요 굉장히 많은 탐색을 해야 돼. 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산업부문,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말이죠, 미국이 정권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에서 지금 바이든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출범하자마자 기존에 트럼프가 했던 정책들을 180도 바꾸는, 일단 세계 기후 협약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하고 다시 과거의 그 관계를 복원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수행했던 전략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기업들은 지금 골치 아파요. 거기에 다시 새롭게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어? 응? 그리고 새로운 시장 진출을 할지 또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할지, 지금 완전히 그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뭐 전기차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뭐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물 인터넷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런 변화되는 여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플 거라고. 응?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장의 진입, 또 새로운 제품의 생산, 이런 것들하고 관계되는 것이 바로 탐색형 전략입니다. 오케이? 이건 굉장히 적적이죠? 그리고 개방적 관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3번 조직의 방어적 전략을 추구할수록 공식화의 정도가 낮고 분권화 정도가 높은 조직 구조가 적합하다. 반대로 됐지? 반대로 됐어요. 탐색형 전략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4번 조직이 비일상적 기술을 사용할수록 분권화 정도는 높고 공식화 정도가 낮은 조직 구조가 적합하다. 저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응? 네, 여기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혼동 안 되는 게, 저 직권적인 거하고 분권적인 것은 저거하고 반대로 해야지. 그치? 네. 그 정도는 뭐 기본이니까. 자, 14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15번. 균리계 주식 설계의 고전적 원리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문화의 원리란 전문화가 되면 될수록 행정 능률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전문화는 2번 명령통일의 원리는 명령을 내리고 보고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솔범위의 원리는 부하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 부하의 수가 한정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 4번 부서 편성. 부서 편성이라고도 표현하고 부처 편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부처 편성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앙 부처 조직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 편성의 원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 편성의 원리는 조직 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며 그 기준은 목적, 성과, 자원, 환경 네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부처 편성의 원리의 기준은 첫 번째가 목적과 기능이에요. 오케이? 목적, 기능. 교육부. 그 다음에 국방부. 보건복지부. 이런 게 대표적인 목적과 기능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과정과 절차. 과정과 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요. 감사원, 조달청 이런 것들이 과정과 절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역과 장소.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외교부 보면 북미를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각각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각의 대사관이랄지 또는 영사관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설치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지역과 장소. 그 다음에 고객.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또 국가보훈처. 대표적인 그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기준은 이거 지금 설명했던 네 가지 기준하고는 거리가 멀죠? 자, 15번은 4번이 거리가 있어요. 16번. 계층제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조직의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질수록 고층구조라고 하고 수직적 분화가 적을 때 저층구조라고 한다. 수직적 분화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질수록 조직은 고층화되죠. 그죠? 2번 조직 내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계층제. 3번 조직에서의 지휘 명령 등 의사소통, 특히 상위 하달의 통로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층을 통해서 이렇게 지시 명령이 이루어지고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의사전달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층제는. 4번 엄격한 명령 계통에 따라서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통해서는 통솔 범위를 넓게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격한 명령 계통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통솔 범위를 좁게 해야 됩니다. 통솔 범위가 좁으면 세밀하게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세밀하게 감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솔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게 필요하겠지. 네? 4번이 거리가 있네요. 17번 조직구조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수평적 분화가 심할수록 전문성을 가진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협조가 용이하다. 여러분들 수평적 분화, 수평적 전문화가 심할수록 부서 간의 의사소통은 어려워지죠. 이렇게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협조는 곤란하다. 2번 수익적 분화는 조직의 종적 분화로서 책임 권한의 계층적 분화를 말하고 있다. 3번 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구성원과 물리적 시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4번 조직 구조의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조직 구조의 복잡성. 그죠? 얼마나 나눠지고 흩어져 있는가. 이거에 따라 조직 구조가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17번에서는 1번이 거리가 있다.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또 뒤에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내 생각은 29쪽까지 문제를 푸는 것을 지금 내가 계획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